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전하기 힘든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역시 하늘은 악한을 스스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 말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듬어 민주화 애들이 터트린 것 중에서 가장 역대급 사건이 오늘 터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혹자는 또 이것이 어떤 다른 것을 덮기 위해서 터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그 보수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는 이 데미지가 좌파들에게 덜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본질적으로 좌파를 속속들이 완전히 도려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러냐, 바둑으로 치면은 촉촉수라고 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를 둬봤자 연달아서 실책을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이롭게 하는 그러한 촉촉수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방송을 하니까 이것은 좌파들의 중대한 실책이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시작됐다라고 봤는데,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최초로 좌파들이 걸려들고 그런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중대한 좌파들의 실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파는 정말 철저하리만큼 속가졌거든요. 좌파들이 우파를 잡아내는 방법, 우파 인사들을 올가매는 방법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올가매는 게 가장 쉬웠고요. 또 그것에 안 걸려들 장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파들은 이미 면역이 생겼죠. 예전서부터 엄청나게 좌파들이 공세에 시달려서, 특히 괜찮아 보이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얼검해서 낙마를 시켰죠. 제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속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윤창중 대변인 일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확산시켜야 되고, 우리 동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이건 사회 정의에 있어서 아주 부합되고 공의로운 일이거든요. 드러나는 사건들의 양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처절했어요.
고초를 당한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 인권을 유린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정의라든가 공의 면에서도 아주 부합되는 거였고요.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무슨 고은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진짜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지금 고은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안희정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변명을 합의한 관계다, 강압은 없었다, 이러한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거기다가 또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폭로한 비서관의 말로는, 이 비서관의 말로는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안희정에게 자기와 같은 행위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고, 이 사실 지금 이 소식을 보고 폭로를 한 자기를 지켜준다라면, 국민이 자신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라면 아마도 안희정에게 또 그러한 같은 처지에 놓였던 그 여성분도 용기를 내어서 지금 폭로한 비서관처럼 폭로를 할 것이다,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안희정 지사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게 확실시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을 봤을 때 경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보고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일에 매진을 하자, 집중을 하자,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지나간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다른 사안으로 인위적인 어떤 다른 사안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 뭐 덮어질 일도 없었겠지만 덮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큰 손해고 보수를 위해서도 이건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았겠죠. 평양 사절단 덮부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제가 잠시 후에 평양에 관련되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평양 사절단 뭐 이런 거 덮는다? 아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고요. 평양 사절단이 왜 그리 갔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정말 큰일, 정말 중요한 것, 국가적으로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일이고, 또 보수를 위해서도 그동안 보수를 얼마나 이걸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걸려 올라오는 것들이 누구예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타락하고 누가 부도덕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건 이걸 그냥 내 눈앞에서 현실로서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터지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게 보수예요?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보수예요?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라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더욱더 용기를 주고
그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용기를 줘야 된다라는 게 그게 옳은 거죠.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뭐 그 다 우파가 뭐 이랬으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은 뭐 그냥 필요 없잖아요. 다 작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특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의 감정은 다를까요? 속으로는 똑같죠.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저것들을 찢어 죽여 말려 죽여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좌파들의 위세가 지금 드세니까 겉으로 대놓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속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저것들을 진짜 찢어 죽여 말려 죽여 이러한 생각들이 속으로 있는 거죠. 옛날에 우파들의 가졌던 감정하고 뭐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더더욱이나 잘 생각하고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당하신 분들 인권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실 것을 그 밝은 곳으로 나오기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저런 어떤 그 행정의 관료의 어떤 최고 수장으로 있을 때 그 위압에 의한 그 성행위라든가 이런 것은요, 여러분 정말 쉬울 거라고 보여져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예전에 대표적인 게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진짜 책에 글 한 줄 자신이 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옛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글 한 줄 올린 것 때문에 온갖 욕을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파들도 그렇게 매도를 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리도 욕하고 그렇게 어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우파분들 돌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돌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거는 뭐 홍준표 대표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거기 가서 짱돌 던져요. 그냥 이러한 행위한 인간들한테 가서는 짱돌까지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그 하나 권해드릴 건데 짱돌 들고 달려가십시오. 지금 나가셔서 모두를 달려 드세요. 세상에 충격적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윤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 신부 이것도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인가 어제죠, 박모식이라고 명지전문대학교. 와, 정말 저는 또 하나 거기에서 명지전문대학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그 학생들도 옳지 않다라고 봐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말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어떤 연기자라든가 이런 걸로써 정말 돈과 명예를 얻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그걸 견뎠던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어떤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이어야 되는 건가요?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것도 정말 파릇파릇한 20대 젊은 대학생들이,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의 내면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하다고. 젊은이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 내가 연예인 안 하면 되잖아요. 건설 현장 가서 벽돌 한 장 쌓으면서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그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그 집단 속에서 그 안에서 출세하길 바라면서 그러고 살아갑니까? 젊은 친구들?
진짜 당신들 삶이 그거밖에는 안 되나? 그 어둡고 그 축축한, 예? 그러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 그러한 삶밖에는 못 사나? 아, 저는 진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더 개탄을 하고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 올림픽에 관련돼서도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제가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다 보면은 자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단일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랑 몇 년을 같이 했던 사람이 북한의 북한 거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그 자리를 파고드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무슨 수고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기껏해야 한마디 한다는 게 자기가 잘리고 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한마디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출전을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분이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분도 잘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한체대와 비한체대 같은 그런 어떤 구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신도 한체대 출신이었거든요. 거기다 나중에 훈련을 따로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승훈 선수가 설명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 있었죠. 노선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이 뒤쳐져서 들어오던 그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러한 포지션, 그런 식으로 주행하는 스케이팅을 하는 그러한 것이 그날 처음이었다라 그랬는데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김보름 선수나 무슨 선수나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자신이 참여한 게임에서 똑같은 형태의 게임을 했다라는 거지. 이미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그리고 또 한 게임인가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것을 어째 한 번도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러한 게 정말 전형적인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두드러져야 되고 출세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배 아픈 그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아, 진짜 젊은 친구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우리 우파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우파 청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있으시면 당당하게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당당하게 박차고 나오셔야지. 이거는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데, 예.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이 줄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저에게 저희 동지분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물론 카톡으로도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카톡으로도 막 날라왔었는데 제가 그걸 볼 사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막 와서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큰 건 터졌다. 큰 건 터졌다 그러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금모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여정이 때부터 김영철이까지 우리가 그때 막 흥분하고 그 사태를 바라다 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정권의 어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을 하는가? 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가? 여기서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 제 이야기는요. 김영철이를 불러들이고 김여정이를 불러들이고 지금 사절단이 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김영철 때도 철저하게 보도가 통제가 됐었죠. 김영철 때도 철저하게 보도가 통제가 됐었고 지금 사절단 얘네들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사진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제공을 받는 거냐 하면 청와대가 뿌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올린 거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청와대 제공 사진. 우리가 보는 사진,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진은 우리 기자들이 따라가서 찍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무슨 일만 터져봐라. 이건 다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안 데리고 갔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싸잡아서 들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 휘발성을 지닌 채로 왜 이러한 행위를 거듭하고 있느냐는 거지.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거는 지금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런지 그러한 약간은 좀 선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이 사태를 못 봐요.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정권이요 어마어마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방증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정말 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뭐랄까 좀 가려져 있고 사실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 물론 예전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씨앗 심기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건 아는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놀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은 정말 더 큰 어떤 배경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왜 언론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올까? 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이 정부는요. 무시무시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압력. 그리고 그 압력은 압력을 넣는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압력을 넣고 있는 주체는 누가 남아있죠? 미국과 북한입니다. 미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그리고 그 압력은 서로가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죠. 식탁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죠. 식탁에 올라올 재료에 대해서 지금 비밀로 붙이는 거예요. 비밀로. 지금 미국은 마지막으로 제가 어저께 이야기한 것 중에서 마지막 기회를 문재인 정권에 준 상태라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 그 압력을 준 상태인데 문재인 정권은 그 마지막 압력을 준 그 숙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국민에게는 끝까지 포장을 해야 되고 끝까지 그럴싸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자단을 데리고 가면은 미국이 누르고 있는 그 압력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 회담을 하거나 그럴 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제를 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주제 자체가 지금 극비에 비춰져야 되는 거야. 왜? 왜 극비에 비춰져야 돼요? 그 주제가 오가는 순간에 여지까지 문재인 정권이 온 국민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기만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드러나게. 엄청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야. 응? 미국과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에 대한 그런 어떤 회담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또 이 정권이 끝까지 노리고자 했던 것, 그 회담의 어떤 그 대가로서 끝까지 주장하고자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감춰진 상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미국을 소개해야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미국을 소개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미국한테는 빠따를 맞아야 돼요. 빠따. 미국에게는 빠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번에 그 문재인 정권과 그 임종석 전대협 주사파 정권, 얘네들이 미국에게 끝까지 그 어떤 그 대가를 걸고 약속, 즉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또는 김여정이 내려오는 문제라든가, 김영철이 내려오는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 대북 제재를 일시적으로 허무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국에게 양보를 얻어내면서 했던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미국이 원했던 요리는 뭐예요? 미국이 원했던 요리는 뭐예요? 핵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폐기라는 요리잖아요. 대화고 뭐고, 그 대화가 진행이 되는 그러한 조건은 핵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상태에서 폐기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만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지까지 문재인 정권 얘네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북한하고 잘 될 수 있고 미국하고도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해 왔다라는 거지. 바로 그 부분에 아주 엄청나게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너희 새끼들 내가 해오라는 요리는 이거였는데 너네들 역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대북 제재도 풀고 여정이도 불러 내려오고 영철이도 불러 내려오고 만경봉호까지 불러들이고 이젠 너희들까지 가는 거지. 요번에 만약에 진짜 요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해내지 않으면 너네들 정말 죽어. 너네들 정말 죽어. 그 이야기가 지금 북한으로 간 문재인 정권 사절단이 가지고 가는 그 비밀스러운 숙제이고 그 압박의 어떤 배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밖으로 떠벌릴 수가 없잖아요. 여지까지 지네들이 해온 짓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밖으로 노출하고 거길 가는 순간 이 정권은 여지까지 자기들이 해왔던 말에 대한 그 신뢰라든가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지까지 그 자기들을 지지했던 지지 세력과 대한민국의 그 괴돼지 같았던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그러한 논리는 다 깨진단 말이에요. 당당했던 모습,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모습, 여지까지 북한도 우리 어떤 우리의 민족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우리의 핵이고 북한의 핵은 그냥 동결정도 수준에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거를 여지까지 온 좌파와 온 중도에게 설파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권 지지 기반으로 삼았는데, 지금 얘네가 트럼프로부터 받은 그런 압력과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북한을 간다라는 사실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는 순간, 우리 우파는 알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우파도 모르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온 국민들이 아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저거 완전히 핫바지였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상황을 다 온 국민이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그 기자들까지 안 데리고 가는 상황이 미국의 요구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실천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 온 국민에게 밝혀지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요번 그 평양 방문 이후에 아노미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그 내용 때문에, 그 얘네들이 들고 가는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핵폐기 조건을 여러분 그 얘네들이 받았다. 지금 요번에 북한으로 가는 문재인의 수하들이 북한에서 긍정적인 답을 받았어요. 핵폐기를 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걸 조건으로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끝까지 비밀스럽게 미국까지 가지고 갈 겁니다. 미국까지 가지고 가서 미국과 이 이야기를, 아마 국내에서는 이야기가 잘 됐다. 정말 우리가 남북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표면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남한 측으로부터 그 문재인 정권 측으로부터 북한 애들이 비핵화를 하겠답니다, 형님. 비핵화를 실천하겠답니다. 그걸 조건으로 형님과 대화를 하겠답니다라는 소식을 트럼프가 들었겠지만, 트럼프 역시도 그래, 남한과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를 한 것 같군요. 그러면 한번 남북 대화를 해보세요. 뭐 이러한 식으로 갈 거라는 거지, 이러한 식으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미국까지 나서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연출하겠죠. 극적인 모양새를. 만약에 북한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터져 나올 일은 없고요. 또 요상한 이야기들로 그냥 대충 어떤 그 외교적인 그걸로 분위기는 좋았다 어쩌고 그러면서 내용은 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갖다 호도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영철이가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여정이 문제도 그렇고, 평양에 그 올림픽 때문에 갔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통제를 하고 기자들을 안 데리고 갔던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처음에는 지들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평양에 가서 올림픽 하기 전에 갔던 사람들이 갔을 때 기자들을 통제했던 이유는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뭐 핵 동결 수준 이런 이야기나 그 정도 이야기 나중에 우리끼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형님이 그 정도만 해주고 요번에 남한으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내려와서 같이 올림픽 하면 나중에 우리가 힘써서, 그러니까 남한의 스탠스는 그거예요. 북한에 대한 스탠스는 올림픽 때는 주인님들께서 올림픽 때 넘어와 주시면 저희가 힘써서 주인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핵은 동결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주인님과 미국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애를 쓸게요. 저희가 정말 애를 쓸게요. 라고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때는 우리나라 기자단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인 거죠. 완전한 비핵화, 그 전에 했던 짓이 창피한 거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까발려지면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 대화를 하러 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의 어떤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철저하게 비밀로 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번에는 영철이가 내려왔을 때도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압박이 있었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대화 집어쳐. 우리는 검증 가능한 핵폐기가 아니면 대화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한미연합훈련 그냥 할 거야. 라고 강력하게 미국에서 그 전에 메시지가 있었죠. 뭐 펜스라든가 또는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영철이가 워커힐에 왔을 때도 남한에서 영철이를 만나러 간 애들이 전부 다 그 얘기를 들고 갔다가 영철이가 줄줄이 퇴짜를 놓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이야기 때문에 기자들이 같이 있을 수 없었던 거고요. 요번에도 똑같은 거죠. 요번에는 더더욱이나 마지막 코너로 물린 거지. 문재인 얘네들이 주장했던 게 단 하나도 씨알이 먹히지 않고 앞으로 먹힐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은 이야기할 주제는 전면적인 핵폐기거든. 자기들이 여지까지 이야기해왔던 거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북한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 애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적인 핵폐기는 그 이야기를 갖고 요번 회담을 하러 갔다라고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알려지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좌파들과 중도들은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눈 녹듯이 문재인에 대한 신뢰를 다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자가 한 명도 안 따라간 거고요. 기자들을 배석을 안 시키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제가 더 이야기하고 여러분께 보충을 해드려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아까부터 계속해서 전화통을 잡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머리가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제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아우 너 진짜 진행이 그러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하는 보수 방송들 꽤 있어요. 제 방송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단 한 명의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정말 여러 소식이나 이런 거 보고요, 중요하다고 싶은 거 뽑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파악하고 그럴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도 못할 형편이고요.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두세 명 이상의 스텝을 데리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명한 보수 농객들 방송은 스태프분들이 최소한 아무리 없어도 한 두 명 이상은 데리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본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사실입니다. 전 대본 같은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겠죠. 예.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있고 그 압력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신들의 주장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주장을 가지고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애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설득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득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북한 애들한테 그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좀 머리가 엉켜버렸습니다. 엉켜버려갖고 그런데 간단하게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북한이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전면적인 핵폐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수용을 하고 미국과 만나는 방법. 둘, 남한이 들고 간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남한을 무시하는 것. 남한과 회담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물론 남한에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것은 뭐 문재인이 알리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알리겠지만,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북한 애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회담은 그것으로서 지지부진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어쩌면 굉장히 시나리오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지까지 문재인이 해왔던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지까지 문재인이 해왔던 패턴을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그 세 번째가 뭐라고 보이세요? 맞아요. 윤상형님 말씀이 맞아요. 세 번째가 여지까지 해왔던 패턴이에요. 미국에게 또 한 번 구라를 늘어놓는 거지. 형님,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보내주니까 자기들을 숨통을 틔워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구라를 칠 찬스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북한하고 짝짝꿍 입을 맞추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입아구를 맞추는 거죠. 입아구를 맞춰서 요번에는 무엇만 해주면, 미국 형님들이 무엇만 해주고 또 무엇만 해주면은 시간을 가령 이런 거예요. 시간을 얼마를 주신다면, 또는 무엇을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신다라면 북한 애들이 정말로 핵 포기를 하겠대요. 비핵화 핵 포기를 전제로 형님들을 만나겠대요. 라고 그러한 식으로 얼렁뚱땅 또 시간을 끌거나 시간을 끄는 어떤 그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지.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여지까지 얘네들 주사파 정권 애들이 해왔던 패턴이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미국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 또 그 시간이 잠깐 지나서 풀어지면은 반드시 뒤통수를 까는 그러한 식의 패턴을 여지까지 반복을 해왔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이. 그런데 요번에도 북한과 갖고 또 한 번 그러한 짓거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 번째예요. 그 세 번째가 굉장히 사실 시나리오적으로는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띄운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동지 여러분, 그래서 이 이미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이미지가. 펜스가 오늘 날려버렸잖아요. 또 펜스가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펜스가 지금 아까 세 번째 이야기한 게 그럴 거란 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미국 형님들 참아주세요. 형님, 남북 정상 때요. 남북 정상회담 하면요. 북한의 저기 주인님들께서 요번에는 진짜로 핵포기 문제, 핵포기 그리고 검증 가능한 핵포기에 대해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 저 문재인이 가서 김정은이를 만나는 그 회담에서는 그걸 정말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 정상회담까지만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날짜는? 날짜는? 올 여름까지. 올 7월까지 뭐 이런 식인 거지. 지금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얘네들이 이 카드를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저희가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문재인 얘네들이 남북 정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요거를 얘네들이 떨쳐버릴 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요걸 굉장히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미국에게 설득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지. 요걸 가지고 형님 내가 만나보니까 약간 시간만 주고 우리가 다음에 긴 시간을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정상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때까지만 시간을 좀 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펜스가 지금 귀자대기를 날리는 멘트를 지금 보냈다라는 거예요. 펜스, 대북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제가 요거는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폐기할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북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플리시스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그는 미국은 북한이 미 국민과 우리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동맹국과 함께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요번에 김정은 만난 것에 대해서 김여정이죠. 김여정이를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맹렬하게 비난을 했고요. 그들은 진짜 잔인한 인간이다. 뭐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로 악의 가족 패거리. 와. 악의 가족 패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의 가족 패거리. 악의 가족 패거리. 야, 진짜 이거 새로운 이거보다 강경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또 새로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북한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는 펜스가 요번에 한 이야기 악의 가족 패거리는 또 아주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러한 식으로 중요한 건 쐐기를 박았다라는 거죠. 또 살인 독재 정권에 맞선다 뭐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펜스에게 개회식에서, 그러니까 올림픽이죠. 올림픽 개회식에서 펜스에게,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문재인 쪽 애들이겠죠. 펜스가 개회식에서 일어나가지고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응원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 서지 않으며 살인적인 독재 정권에 맞선다고 말하고 싶었다. 일어나지 않았던, 자신이 개회식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확고하고 정말 신념에 찬 행동이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이게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거죠. 제로. 지금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을 만날 때, 김여정이 한국에 내려왔을 때, 또는 김영철이가 내려왔을 때 미국이 보여주었던 그때마다 미국이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귀샤대기를 날렸던 그것과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봤을 때 미국은 어떤 확고부동합니다. 미국을 어떤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문재인 패거리들이 그 북한에 가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세 번째 그 안을 만약에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면 정말 끝인 거예요. 정말 끝이에요, 정말. 그리고 여기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전대협 주사파 정권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은 내용 같은 게 있었죠. 요번에 그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통화했을 때. 그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거는 문재인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한 거는요, 이 메시지가 문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문재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문재인의 입장은 아닌 거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북한으로 달려간, 이 머슴같이 달려간 이 사절단이라고 불리우는 인간들이 미국이 준 압력이라는 거죠. 미국이 지금 북한으로 달려간 사절단의 등허리에 얹혀놓은 그 바로 본질적인 숙제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거예요. 그걸 갖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회담장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기자가 듣고 한국 언론에 흘려버리면 여지까지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그 허풍과 문재인이 여지까지 자기 지지자들과 중도 세력에게 주장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세였구나. 저 빙다리 핫바지 병신 쪼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암튼 결론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것도 저는 이제 요것이 끝나면 문재인 정권이 식물인간 아노미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무지 높다. 왜? 세 번째 안을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정말 싸대기를 맞을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이도저도 둘 다 병신이 돼갖고 돌아오는 거고, 그러면 너희들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 무엇을 했냐를 가지고 남한 내에선 치열하게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겠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겠죠. 도대체 뭔 짓 하고 온 거야? 하지만 이야기할 거리는 없는 거야. 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한다고 한들 믿지도 않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고요. 이래저래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트럼프가 요번에 이거는 제가 진짜 나중에 한번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는 깊게 그리고 길게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막 관세 폭탄을 막 그 유럽에도 먹이고 그 우방국들에게도 막 먹이고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쟤는 뭐 보이는 게 없네 이제는. 모두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뭐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거 뭐야 도대체 모두를 다 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난리예요. 세계적으로 뭐 난다 긴다 하는 그 학자들이라든가 경제 분석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 트럼프가 저 미친놈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전쟁이다. 미국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완전히 바보 같아. 라고 폴 크루그먼은 이야기했고요.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이야. 이 바보야. 철강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 할 텐데 너 이거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거란 말이야. 라고 로버트 실러라는 예일대 교수가 이야기했고요. 야, 너 미쳤냐? 세계 대공황 된단 말이야. 충동적이고 무식한 놈아. 트럼프, 너 세계 경제사도 몰라? 이것은 제프리 삭스라는 컬럼비아대 교수가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거 왜 할까요? 트럼프가 이거 왜 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거 길게 해야 돼요. 근데 아마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살짝 여러분께 살짝 언질만 주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다룰게요. 이거 세계질서 재편 때문에 그래요. 이거 통상 문제를 들고 줄 세우는 거예요. 줄.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쉽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짱깨들하고 싸움 준비하는 거예요. 짱깨들하고 싸움 준비. 짱깨들하고 진짜 싸움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싸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아마도 동맹국들을 철저히 여러분 싸움하기 전에 조직이 우리가 비율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떠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들을 다 잡기 위해서 뭐 합니까? 조폭들이 싸움하기 전에 피하식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죠. 애들을 딱 다 잡잖아. 확실하게 거사를 치르기 전에 내 편 들 거야? 네 편 들 거야? 내 편 들 거냐? 아니면 넌 빠질래? 뭐 이러한 요구를 하잖아요. 군기 잡기 하잖아. 그랬을 때 무엇으로 군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이러한 국제사회에서는 무엇으로 질서를 군기를 잡고 줄을 세울 수 있겠냐고. 내 편, 네 편을 무엇으로 가를 수 있겠냐고. 그게 바로 지금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통상 교역에 관련한 그러한 관세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저는 트럼프가 하는 패턴을, 사실 제가 패턴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서 트럼프가 하는 일들의 패턴을 제가 지금 발견하고 읽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하고 유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사태하고 그 일련의 유사성을 띠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올리브님, 지금 이 사태가 무슨 일과 그 유사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멕시코 장벽,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장벽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지니고 있어요. 멕시코 장벽을 처리할 때 딜을 했던 그러한 그 유사성, 그러한, 이게 극적인 반전의 의미에서 있다라는 거지. 극적인 반전에서 유사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그런 게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전하기 힘든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역시 하늘은 악한을 스스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그 말은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시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듬어 민주화 애들이 터트린 것 중에서 가장 역대급 사건이 오늘 터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혹자는 또 이것이 어떤 뭐 다른 것을 덮기 위해서 터트린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그 보수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는 이 데미지가 좌파들에게 뭐 덜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건 본질적으로 좌파를 속속들이 완전히 썩어들어 도려내게 되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러냐, 바둑으로 치면은 촉촉수라고 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를 둬봤자 이 두드러져야 되고 출세하지 못하거나 그랬을 때 배 아픈 그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진짜 그 젊은 친구들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우파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우파 청년들은 좀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있으시면 당당하게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당당하게 박차고 나오셔야지. 이거는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데, 예.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것이 이 내용이 줄을 이루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저에게 저희 동지분 한 분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물론 카톡으로도 여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카톡으로도 막 날라왔었는데 제가 그걸 볼 사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막 와서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큰 건 터졌다. 큰 건 터졌다 그러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모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여정이 때부터 김영철이까지 우리가 그때 막 흥분하고 그 사태를 바라다 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상한 부분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왜 이렇게까지 정권의 어떤 자칫 잘못하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을 하는가? 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가? 여기서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 제 이야기는요, 김영철이를 불러들이고 김여정이를 불러들이고 지금 사절단이 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이야기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김영철 때도 철저하게 보도가 통제가 됐었죠. 김영철 때도 철저하게 보도가 통제가 됐었고, 지금 사절단 얘네들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 사진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제공을 받는 거냐 하면 청와대가 뿌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청와대가 제공한 사진이라고 조선일보에서 올린 거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청와대 제공 사진. 우리가 보는 사진,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진은 우리 기자들이 따라가서 찍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고 있고. 무슨 일만 터져봐라, 이건 다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안 데리고 갔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싸잡아서 들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을 정도의 그 휘발성을 지닌 채로 왜 이러한 행위를 거듭하고 있느냐는 거지.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그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거는 지금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런지 그러한 약간은 좀 선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뭐 덮어질 리도 없었겠지만 덮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큰 손해고 보수를 위해서도 이건 그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았겠죠. 평양 사절단 덮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제가 잠시 후에 평양에 관련되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평양 사절단 뭐 이런 거 덮는다? 아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고요. 평양 사절단이 왜 그리 갔는지, 왜 그렇게 급하게 북한을 방문하게 됐는지를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요.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정말 큰일, 정말 중요한 것, 국가적으로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일이고, 또 보수를 위해서도 그동안 보수를 얼마나 이걸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걸려 올라오는 것들이 누구예요? 누가 타락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타락하고 누가 부도덕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건 이걸 그냥 내 눈앞에서 현실로서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터지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좌파예요? 우파예요? 이게 보수예요? 이게 보수입니까? 이게 보수예요?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라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안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더욱더 용기를 주고
그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용기를 줘야 된다라는 게 그게 옳은 거죠.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뭐 그 다 우파가 뭐 이랬으면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은 뭐 그냥 필요 없잖아요. 다 작살 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특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의 감정은 다를까요? 속으로는 똑같죠.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저것들을 찢어 죽여 말려 죽여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좌파들의 위세가 지금 드세니까 겉으로 대놓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속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저것들을 진짜 찢어 죽여 말려 죽여 이러한 생각들이 속으로 있는 거죠. 옛날에 우파들의 가졌던 감정하고 뭐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더더욱이나 잘 생각하고 더 우리가 이 부분을 당하신 분들 인권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밖으로 나오실 것을 그 밝은 곳으로 나오기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저런 어떤 그 행정의 관료의 어떤 최고 수장으로 있을 때 그 위압에 의한 그 성행위라든가 이런 것은요, 여러분 정말 쉬울 거라고 보여져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예전에 대표적인 게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진짜 책에 글 한 줄 자신이 한 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옛날 과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글 한 줄 올린 것 때문에 온갖 욕을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파들도 그렇게 매도를 하고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리도 욕하고 그렇게 어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우파분들 돌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돌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거는 뭐 홍준표 대표하고는 잽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거기 가서 연달아서 그 실책을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롭게 하는 그러한 촉수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미투 운동이 터졌을 때 미투 운동에 대해서 방송을 하니까 이것은 좌파들의 중대한 실책이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시작됐다라고 봤는데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최초로 좌파들이 걸려들고 그런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중대한 좌파들의 실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파는 정말 철저하리만큼 속가졌거든요. 좌파들이 우파를 잡아내는 방법, 우파 인사들을 올가매는 방법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올가매는 게 가장 쉬웠고요. 또 그것에 안 걸려들 장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파들은 이미 면역이 생겼죠. 예전서부터 엄청나게 좌파들이 공세에 시달려서 특히 괜찮아 보이면은 어떠한 식으로든 얼검해서 낙마를 시켰죠. 제가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도 좀 그러한 속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윤창중 대변인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확산시켜야 되고 우리 동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이건 사회 정의에 있어서 아주 부합되고 공의로운 일이거든요. 드러나는 사건들의 양상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처절했어요. 고초를 당한 여성분들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인권을 유린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정의라든가 공의 면에서도 아주 부합되는 거였고요.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무슨 고은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진짜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지금 고은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안희정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변명을 합의한 관계다, 강압은 없었다, 이러한 식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여러분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거기다가 또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폭로한 비서관의 말로는, 이 비서관의 말로는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안희정에게 자기와 같은 행위를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고, 이 사실 지금 이 소식을 보고 폭로를 한 자기를 지켜준다라면, 국민이 자신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라면 아마도 안희정에게 또 그러한 같은 처지에 놓였던 그 여성분도 용기를 내어서 지금 폭로한 비서관처럼 폭로를 할 것이다,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안희정 지사의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모든 게 확실시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제가 누구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을 봤을 때 경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보고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일에 매진을 하자, 집중을 하자,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 지나간 이야기는 뭐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러한 것이 다른 사안으로 인위적인 어떤 다른 사안에 의해서 이 부분을 갖다 짱돌 던져요, 그냥. 이러한 행위한 인간들한테 가서는 짱돌까지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하나 권해드릴 건데, 짱돌 들고 달려가십시오, 지금. 나가셔서, 예, 모두를 드세요. 세상에 충격적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윤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이 신부, 이것도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어제죠. 박모식이라고 명지전문대학교. 와, 정말, 저는 또 하나 거기에서 명지전문대학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그 학생들도 옳지 않다라고 봐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말 자기가 출세하고 싶고 어떤 연기자라든가 이런 걸로써 정말 돈과 명예를 얻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기 때문에 그걸 견뎠던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어떤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이어야 되는 건가요?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그것도 정말 파릇파릇한 20대 젊은 대학생들이,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의 내면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끔찍하다고. 젊은이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안 다니면 되잖아. 내가 연예인 안 하면 되잖아요. 건설 현장 가서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쌓으면서 살아도 살 수 있어요. 아니,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그 집단 속에서 그 안에서 출세하길 바라면서 그러고 살아갑니까? 젊은 친구들? 진짜 당신들 삶이 그거밖에는 안 되나? 어둡고 축축한, 예? 그러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짓는 그러한 삶밖에는 못 사나?
저는 진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더 개탄을 하고요.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그 올림픽에 관련돼서도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제가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다 보면은 자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당일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랑 몇 년을 같이 했던 사람이 북한의 북한 거지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그 자리를 파고드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무슨 수고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기껏해야 한마디 한다는 게 자기가 잘리고 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한마디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출전을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노선영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 그분이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분도 잘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한체대와 비한체대 같은 그런 어떤 구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신도 한체대 출신이었거든요. 거기다 나중에 훈련을 따로 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이승훈 선수가 설명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하나 있었죠. 노선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자신이 뒤쳐져서 들어오던 그 올림픽 게임과 같은 그러한 포지션, 그런 식으로 주행하는 스케이팅을 하는 그러한 것이 그날 처음이었다라 그랬는데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김보름 선수나 무슨 선수나 엄청 욕을 먹었거든요. 근데 명백하게 자신이 참여한 게임에서 똑같은 형태의 게임을 했다라는 거지. 이미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그리고 또 한 게임인가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것을 어째 한 번도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까? 저는 그러한 게 정말 전형적인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